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어느덧 저희가 5강까지 오게 됐는데요. 어, 앞에 이제 내용들을 뭐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과서의 특징이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을 좀 축적을 해가면서 뒤에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좀 앞에 게 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뒤에 게 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또 뒤에 내용들이 좀 이론적인 부분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많이 어렵게 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간 그 책을 사셨는데 그래도 도전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최대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서 이 모형이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를 좀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뭐 들으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장은 제목이 이제 장기 분석 성장 이론입니다. 앞에 이제 장기 분석 그 유효 수요와 노동 시장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 여기서는 사실은 노동 시장에서의 어떤 그 고용량과 실질 임금이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를 이제 좀 분석을 하는 게 달라지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포스트 케인지안들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칼레츠키나 케인즈가 이제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노동 시장에서 이제 노동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실질 임금이 정해진다고 본 게 아니고요. 어떤 기업가의 기대와 그리고 그 기대가 실현되는 화폐 금융 시장에서의 어떤 역학 관계로 인해서 유효 수요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노동 시장의 고용이나 실질임금으로 이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설명하는데 중심을 뒀고 이 단기가 이제 장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신고전파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은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신고전파 경제학은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가격의 신축성이에요. 가격이 어, 뭐 단기적으로 고정이 돼 있느냐, 아니면 장기로 봤을 때 시장이 완전하게 효율적이냐, 효율적으로 돌아가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런 균형 고용량이나 균형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됐느냐 이런 거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에 반해서 포스트 케인즈들은 이제 장기에서도 단기에서의 어떤 유효 수요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거나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서 중간에 모르시는 부분이 생기시면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는 일단 181페이지고요. 제가 일단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은 사실은 내용이 좀 너무나 함축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서 제가 원문을 그냥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장이 세 개의 절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절은 초기 포스트 케인즈아파의 성장 모형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뒤에 절은 이제 클레츠키 모형이 초기 형태와 그리고 확장된 형태를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포스트 케인지언이 성장이론 측면에서 발전해온 그 과정을 그대로 이제 순서상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1절 초기 포스트 케인즈 학파 성장 모형은 유명한 포스트 케인지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빈슨 어, 그리고 칼 도어 이러한 유명한 그 경제학자들이 소위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발전시킨 성장 분배 모형입니다. 뭐 이 모형들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을 꼽자면
신고단파에서 채용하고 있는 한계 생산성 이론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계 생산성 이론이라는 것은 어, 소위 클라크라고 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자가 이제 주장한 이론인데 어, 각 생산 요소는 그 생산 요소가 생산에 기여하는 만큼, 즉 여기서 말하는 한계 생산성만큼 그에 맞는 보수를 얻어간다. 이게 사실은 어, 내가 일하는 게 그만큼의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받아가는 거라라는 사실은 좀 현실을 합리화하는 그런 이론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스트케인지언들은 아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원리로 이렇게 결정되게 된다. 어,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진 건 소득 분배, 자본과 노동 간의 소득 분배가 어떻게 이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분석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소득 분배, 특히 이윤율을 설명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윤율이라는 게 결국엔 소득에서 전체 소득에서 어, 임금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임금이라고 하고 그다음 자본가가 가져가는 몫을 이윤이라고 하면은 전체 중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그 비중을 이제 이윤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곧 소득 분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윤율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를 모형화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한쪽이 이제 케임브리지 모형이라는 거고요. 또 다른 쪽에 뒤에 보시면은 바나나 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접합을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성장률과 이윤율을 도출하게 되는데 그 원리는 직관적으로만 일단 말씀드리면 고전파에서 마치 얘기를 하듯이 장기로 갔을 때 투자와 저축이 일치하는 그 상황에서 국민 소득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전제를 두고 실제 투자와 저축이 물론 다른 원리로 설명하지만 일치하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쪽은 저축의 측면, 여기 케임브리지 모형은 저축의 측면을 설명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바나나 도형의 측면은 투자의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해서 그 두 가지 모형이 모두 성립이 되는 그 균형이 이제 포스케인지안 초기 모형에서 말하는 균형 성장률과 균형 이윤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케임브리지 방정식은 케임브리지 모형은 어떻게 도출되냐면 앞서 4장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윤율식 그 칼레츠키의 이윤식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4장에서 초반에 이윤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봤었죠? 포스트케인지아들은 어, 이윤은 자본가가 소비하는 부분과 그리고 자본가가 투자하는 부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유발 지출, 독립 지출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노동자는 버는 것만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다만 자본가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소비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축을 덜 하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소비를 늘어날수록 이게 이윤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그래서 소위 노동자는 번 것을 소비하지만 자본가는 소비하는 것만큼 번다라는 그 칼도어의 격언이 있었잖아요. 그 식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식을 약간 변형하면 어, 자세한 건 뭐 도출을 해봐야겠지만 저축률과는 반대하고 반비례하고 투자와는 비례한다는 P는 SC분의 I라는 식 이게 이제 도출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장기 모형의 특징은 모든 변수들 변화율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본 스톡 K라는 걸로 나눠서 소위 이윤율 식으로 변환을 하고요. 그 이윤율 식으로 변환을 하면 똑같이 아까 P는 SC분의 I라는 식이 R은 SC분의 G라는 동태적인 방정식이 됩니다. 이게 케임브리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이윤 방정식하고 똑같습니다. 자본가들이 저축하는 부분이 줄어서 소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자본이 축적되거나 아니면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윤율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다.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식을 이제 요 분모에다 SC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똑같은 식이지만 GS는 SC 곱하기 R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윤율과 성장률이라고 하는 그 평면상에서 이 케임브리지 방정식이 나타내는 저축 곡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상 변형을 시킨 겁니다. 이게 그림이 밑에 이제 5-1 그림에서 요 GS라는 요 직선과 같습니다. 아까 GS가 SC 곱하기 R이었죠. 이 R이 좌변이잖아요. G가 세로변이고 이 기울기는 아까 저축률이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투자 측면을 설명하는 그 바나나 모형이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투자는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무엇이 이제 투자를 결정한다고 봤었죠? 포스케인지안들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소득 기대, 어, 기업가들이 야성적 충동에 하여서 미래에 내가 어떤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함수로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R의 A승이라고 하는 게 기대 이윤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일정 부분 비율만큼, 투자가 결정이 된다. 소위 이제 기대 이윤에 의해서 투자가 결정된다. 근데 다만 기대 이윤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거에 그냥 정비례해서 투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대 이윤이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는 성장률이 점점 점점 작아지는 그래서 여기서 비선형함수라고 하죠. 성장률이 기대 이윤이 커짐에 따라서 성장률이 점점 점점 낮아지는 이런 그 소위 곡선을 그리게 되는 그래프를 그린다는 겁니다. 요런 그림. 그래서 GI라는 선. 요게 제 바나나 도형에서 얘기하는 투자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위에서 말했던 케임브리지 모형의 저축 함수와 그리고 바나나 도형에서 말했던 투자 함수 이 두 개를 마찬가지로 방정식이잖아요. G와 R이라고 하는 두 변수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입니다. 이 두 개를 연립 방정식을 해서 풀면 밑에 이제 그림에서 나오듯이 이 두 선이 겹치는 교차점인 H점과 L점이 이 두 개가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축과 투자가 일치가 되는 장기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경제는. 네. 그러면 어, 여기서 어떤 점으로 이제 결국 귀결하게 되느냐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그 예전에 물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지만 경제학에서 차용한다라고 하는 그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경제가 이 사이에 어디에 있던 것 간에 이 균형점이 어, H점으로 귀결하게 된다는 게 이 모형의 설명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 책에서는 이제 한 줄 한 줄 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먼저 RA승이라고 하는 기대 이윤이 형성돼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기대 하에서 자본가들은 앞으로 G1이라고 하는 성장률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기대 하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투자가 이루어져서 G1이 실현이 되면 저축 함수, 그러니까
자본가가 저축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윤율이 실현된다라고 그 칼레츠키의 이윤 방정식에 따르면 나오잖아요. 그 G1의 성장률 하에서 공급 곡선에 따라가다 보면 요 점 하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이윤율은 R1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윤율하고 기대했던 이윤율이 다르잖아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본가들은 기대 이윤을 R0로 수정합니다. 그러면 R0라는 그 기대하에서 다시 투자를 결정하면 뭐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됐지만 요거를 따라가서 요 점, 요 섬 상에서 결정되는 성장률 하에서 실제 성장률이 실현이 되겠죠. 투자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럼 그 실현된 성장률 하에서 다시 어, 이윤율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저축 곡선을 따라 가지고 다시 여기 겹치는 요 부분에서 다시 이윤율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다 보면은 기대 이윤율이 실제 기대 이윤율하고 일치를 시켜가면서 투자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H점이라는 점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H는 여기에서 살짝 여기서 벗어나고 벗어나더라도 이 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성향이 있는 안정성이 있다는 거고요. L은 여기서 살짝만 비켜가도 도미노처럼 이쪽으로 다시 흘러가게 되는 그런 힘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설명이 책에 183에서 184까지 설명이 됩니다. 이 모형 가지고 또 뭘 설명할 수 있느냐? 어, 포스케인지언들은 기본적으로 자본가의 소비와 자본가의 투자에 의한 투자와 그리고 어, 자본가의 소비와 자본가의 투자 결정에 의한 저축 곡선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투자 곡선을 이제 형성을 할 때 이 H점이라는 점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절약의 역설이라는 어, 소위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어,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 어, 저축률을 높이는 결정이 실제 경제 전체적으로는 저축의 규모를 낮추게 된다라고 하는 그 절약의 역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케인즈가 이제 주장했었던 거죠. 여기서 보면 어, SC 자본가의 저축 성량 SC가 낮아지게 되면 이 저축 곡선의 기울기가 아까 SC였잖아요. 요게 요렇게 점선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원래 H점에 귀결돼 있던 장기 균형 자체가 실제 어, 기대 이윤과 이 성장률 하에서 또 변경되는 실제 이윤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H점에서 다시 H 다시 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또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균형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축률이 낮아지게 됐을 때, 그럼 저축의 규모가, 어, 어,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축률이 낮아지게 됐을 때, 오히려, 이윤율이 커지게 되는 그런 절약의 역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주류 경제학에서는, 어, 소위 성장 모형의 대표적인 것이 솔로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형을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핵심 요소는 뭐냐면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요소는 저축률과 생산 기술인데 여기에서는 저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장이 높아진다고 봐요. 근데 포스케인지언 초기 모형에 따르면 저축률은 낮아져야 성장이 높아지는 거죠. 정반대의 결론으로 가요. 그리고 솔로 모형 외에도 그 뒤에 더 발전된 모형으로 내생적 성장 모형이라는 거를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또 맡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축률하고 뭐 기술 그리고 인구 성장률까지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으로 가는데 여기서도 저축률이 낮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봐요. 이 저축의 역설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신고정파 경제학의 주장을 이 이제 포스트 케인지언들의 모형은 오히려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오히려 저축을 줄여가지고 사람들이 소비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그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죠. 뭐 그 모형의 차이가 뭘까요? 그 학파 간의 차이는 이 투자를 결정하는 그런 관념 자체와 그리고 이 이윤을 결정하는 관념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윤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자본가의 선택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 투자도 자본가의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잖아요. 근데 신고전파 경제학은 이 이제 솔로 모형도 그렇고 내성적 그 성장 모형도 그렇고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을 따라가는 그 시장 작용에 의해서 투자와 저축이 결정이 된다고 봐요. 네, 그런 관점 하에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 뒤에 어, 여기서 나와 있듯이 절약의 역설이 단기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장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네, 그런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의 역설을 기존의 초기 포스트케인지 학파 모형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185쪽에 성장의 장벽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어, 포스트케인지안 초기 모형은 뭐 절약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또 케인즈의 어떤 유효수요 이론과 투자와 저축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아주 의미 깊은 성장 모형이긴 했지만 포스케인지언 내에서도 칼레츠키 아파나 스라파 아파는 이 모형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이 모형에 따르면 결국에 이제 H점이라는 걸로 이제 장기 균형이 가게 되는데, 이, 그러니까 이윤율하고 성장률은 비례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이 모형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든. 근데 이윤율이 성장률하고 비례관계라는 것은 이윤율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 마진, 총 비용 마진, 앞에서 이제 모형에서 세타라고 했던 이 마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그 앞에 가격 결정 이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기업가가 가격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일단 단위 직접 비용에다가 일정한 마진을 덧붙여서 거기다가 가격을 설정을 하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판매가 됐을 때 거기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게 이윤을 창출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마진하고 이윤율은 비례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성장할수록 마진이 높아지는 그런 결론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경제가 G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R이 높아지는데 R이 높아진다는 건 비용 마진이 높아지는 거다. 근데 이게 설명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은 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칼레츠키 학파예요. 칼레츠키 학파의 견해입니다. 칼레츠키 학파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다 했잖아요. 마진율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어떤 협상력의 산물이다라고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설명 관계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커지는 걸로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답변이 이제 초기 포스트 케인 작파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실제로 장기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경쟁이 극심해져서 이게 비용 마진을 높이는 걸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뭐 70년대 아이크너나
우드가 했던 제 설명인데요.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을 때 경쟁이 극화된다 하면 생산성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실질 임금이 하락하게 되고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건 마진율이 높아지는 걸로 이제 설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 2장에서 논의했던 금융 경계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기업가가 어, 성장을 함에 있어서 봉착하게 되는 두 가지의 제약. 내가 이윤을 성장을 함으로써 이윤율을 어떻게 이제 달성할 수 있냐고 하는 성장 경계와 그리고 어, 은행이나 자본시장을 통해서 내가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이윤율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느냐 하고 했던 금융 경계가 있었는데 이 페이지 돌아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윤율하고 성장률이 비례관계가 있었어요. 이게 이 위에 있는 이제 비용 마진하고 이윤율이 이제 정비례하고 있다라는 그 초기 포스트 케인지언들의 견해랑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이게 식으로 보면은 10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책 가지고 계시면 100페이지를 보시면 목표 수익률, 마진율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학파 중에 뭐 칼레츠키 학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케임브리지 학파 보시면 자본 성장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목표 수익률 또는 마진율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게 이 페이지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아진다는 건 실질 임금이 낮아진다는 설명이에요. 네. 이거를 소위 로빈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인플레이션 장벽이라고 합니다.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마진율이 높아지게 되고 마진율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노동자들이 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목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실질적인 임금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명목 임금을 상승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고 이게 임금을 올리는 영향과 가격을 올리는 영향이 누적적으로 순환하면서 임금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낳는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로빈슨이. 네. 이거를 인플레이션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포스트 케인지안 학파 모형으로는 인플레이션 장벽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를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했던 스라파 학파, 칼레츠키 학파는 아니다. 성장한다고 해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실질임금이 높아질수록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실질임금이 높아지게 된다. 어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비판을 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초기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케인즈가 처음에 임금이 상승해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일반 이론에서 폈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모순적으로 인플레이션 장벽이라는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무마된다라는 그런 사실은 일반 이론의 취지랑 다른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케임브리지 학파의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케임브리지 학파 모형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어, 초기 포스케인지언들의 초기 포스케인지언 모형의 특징은 의의는 어쨌거나 어, 저축과 투자 간의 어떤 불일치를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건 어, 아까 비용 마진도 말씀드렸지만 마진을 통해서 결정하는 가격과 그리고 총 비용 마진 이 두 가지가 이 저축과 투자의 불일치를 해소하게 된다라는 게 초기 포스케인지언들의 견해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케인즈가 사실은
가격을 통한 조정보다는 수량을 통한 조정으로 모든 모형들을 설명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랑 안 맞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어, 뒤에 이제 박스 처리가 된 것은 페이지로 보면은 18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 아까 처음에 이윤율이라고 하는 어, 식, 그러니까 R은 K분의 P라는 식을 조금 더 분해를 시키면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라고 합니다. 요 식인데요. R은 K분의 P라고 하는 이윤율 식이 있는데 이 식은 소위 이제 y분의 p 곱하기 yfc분의 y, k분의 yfc. 이렇게 다 소거가 되니까 결국 결론은 얘랑 얘 식은 항등식인데요. 이렇게 바꿔서 치환을 해보면 의미가 또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윤율은 소위 여기 파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어, 이윤 분배율, 전체 소득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이윤 분배율과 그리고 YFC라고 하면 설비를 최대한 풀캐파를 돌렸을 때 나오는 그 산출량 분의 정상 어, 실제 생산되는 산출량 비율로 이제 측정이 되는 설비 가동률 하고 비례하면서 어, 이제 YFC분의 K라고 하는 기술 개수의 역수하고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활용이 됩니다. 그 활용을 할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형이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질문들.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 관리님. 네, 여기요. 그 네. 설명 잘 해주시는데, 그 186페이지에 보면요. 186페이지, 그, 네, 186페이지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케인즈의 일반 이론과, 네, 186페이지요. 네. 그 케인즈의 일반 이론과 이를 장기에까지 확장하려는 시도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명백한 모순이라는 게 저는 지금 그 이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얘기인가요, 지금? 앞에 얘기죠. 여기 이제 아까 인플레이션 장벽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케인즈는 어, 단기에서 유효 수요가 경제 성장을 이제 결정을 하고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네, 단기가 장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요. 케인즈의 네. 의견에 따르면 장기는 단기 연속이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장벽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잖아요. 아, 그죠? 네. 네. 그게 일반 이론을 장기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케인즈의 의견과 다른 결론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요, 그 문단에서 네.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면 네. 이들의 모형, 그러니까 카이조와 로빈슨의 모형에서 재화의 공급과 수요 간의 불일치나 저축과 투자 간의 불일치를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매개는 가격과 총 비용 마진이다. 이게 지금 네. 케인즈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 같은데 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형, 그러니까 그 183페이지의 그래프를 보면은 결국 조정되는 거는 투자율이잖아요.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즉, 이건 수량 조정 아닌가요, 바로? 가격이 조정되니까. 투자도 사실상 그런 조정이기는 하죠. 네. 수량 조정이긴 하죠. 아니, 여기서 가격이 뭐가 조정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 이 뒤에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일단 그, 제가 직관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 위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장기적으로 경쟁의 힘을 인정한다면, 네, 그래서 생산수 수준이 일정하다는 조건도 받아들인다면 성장률이 상승할수록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률이 상승할 때 조정하는 게 실질임금을 하락함으로써 조정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뒤에 이제 칼레츠키 학파 모형을 보면 또 아실 수 있는데 성장률이 상승할수록 실질임금은 영향을 받지 않고 가동률을 이제 설비 가동률을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데 이 모형에서는 실질임금을 하락시킴으로써 조정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건 곧 비용 마진을 높여가지고 가격을 높임으로써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정이 케인즈의 어떤 통찰하고 안 맞다. 이 모형의 특징은 어쨌거나 장기적인 조정을 실질임금, 곧 가격이나 총 비용 마진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거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서 요 문장이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 말씀하신 취지는 이 모형에서 이제 아까 5-1 그림에서 말했던 이 조정 과정. 이걸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건 말 그대로 네. 투자가 조정되는 거잖아요. 투자의 총량이. 네네.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는 여기에서 이행하는 이 과정을 지금 여기서 이 조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고 이 H라는 점에 있다라는 전제, 이 H점에 계속 있다라는 전제에서 여기에서 뭔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G가 더 올라가거나 이런 형태로 아, 변형돼서 H 다시 여기로 가는 H에서 H 다시로 가는 이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H에서 H 다시로 갈 때는 저축률이 하락하고 비용 마진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실질임금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균형에서 다른 새로운 균형으로 균형 네, 자체가 바뀌는 그거에 대한 네, 설명이라는 네네. 얘기죠. 그 음, 균형으로 갈 때 가격 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형에 따르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말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아, 네네네. 뒤에 가시면 H에서 H1 다시로 갈 때 칼리츠키 합파 모형은 설비 가동률을 바꾼다고 설명을 해요. 그 차이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혹시 뭐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이게 이 모형의 어떤 직관적인 의미는 좀 와닿으시나요? 좀 어려우시죠? 네. 뭐 일단은 그러면 나머지 칼레츠키 학파까지 하고 확장하기 전에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로 하면은 187페이지고요. 187페이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격 조정을 하는 그 초기 포스케인지 학파 모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칼리스케 학파 모형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거를 주장하는 델 몽띠, 로손, 두트, 테일러, 스테인델 뭐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어, 여기에서는 마진율이 이제 변하지 않아요. 앞에 이제 초기 모형하고는 마진율은 일정하다고 보고 어, 이거는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거죠. 아까 그 100페이지에서 설명드렸죠. 칼레츠키 협회는 뭐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어떤 계급 갈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독점도에 의해서 된다고라는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거나 케임브리지 학파가 보듯이 이거를 자본의 성장률이
어떤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케인즈가 주장했던 유효수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건 공통되고요. 다만 수량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투자가 일정한 단기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한계 저축 성향의 감소, 그러니까 저축률이 감소하게 되거나 또는 소비가 이제 증가하게 되거나 아니면 실질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케인즈의 이제 어떤 통찰에 따르면 총수요가 증대하게 되는데 이게 생산을 증가시키고 설비 가동률을 상승시키는 그런 작용을 낳는다라는 설명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어, 이거는 이제 어, 같은 설명인데요. 이 설명을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유휴 설비가 감소하게 되면 기업이 설비가 어, 부족한가 보다. 내가 이제 일정한 유휴 설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새로 생산되는 그런 새로 이제 창출되는 유효수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룸이 점점점 적어지게 되면 아 내가 설비가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정 자본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기업가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액을 늘리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고 이게 자본 축적률, 달리 말하면 자본 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효과로 가게 돼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유효수의 증가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주류 경제학에서도 힉스나 사무엘슨 같은 초기 케인작파, 이거는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도 가속도 원리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속도 원리라는 거는 아마 그 각주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초기 그 소득의 증가와 유발 투자가 가속도적으로 상승한다는 이론이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유효수요가 증가하고 설비 가동률이 증가해서 투자가 유발되고, 이게 소득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 그런 가속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설명이에요. 네. 이 결론이 어쨌거나, 칼레츠키 모형에서는 기본적인 그 모형의 어떤 아이디어인데, 어, 다만 초기 모형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격 조정을 했던 그 초기 모형에 반해서 여기는 설비 가동률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정상 수준 근방에서 설비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이 이와 유사한 행동하게 되면 거시적인 힘이 작용해서 결국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정상 가동률보다 높은 수준 혹은 낮은 수준에서 생산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이것도 어떤 구성의 오류를 이제 모형에서 반영을 해서 설명해 준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모형화해서 설명하는 게 뒤에 그 박스에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와요. 의미는 어, 똑같아요. 그 앞에 이제 이윤 방정식에서 나왔던 그 케임브리지 방정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 투자라는 것은 어, 기업가의 어, 아, 기업가의 이윤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는 그런 투자 의사 결정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저축곡선과 어, 아까 이윤율 분해라고 하는 그 식과 이거를 이제 조합함으로써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어, 여기 보시면 어, 이 식을 설명 안 되구나. 투자는 어, 지금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죠? 아까 이제 그 초기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투자 함수를 이 바나나 모형이라는 걸로 설명해서 기대 이윤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했고, 저축은 이제 이 그
칼레츠키 이윤식에서 도출한 요 케임브리지 방정식에서 도출된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 이제 칼레츠키 모형에서도 저축 곡선은 똑같아요. 저축 곡선은 똑같은 데서 되는데 다만 투자 함수는 기대 이윤이 아니고 가동률, 설비 가동률 이렇게 예, 정상 설비 가동률과 실제 설비 가동률을 비교를 해가지고 투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UM보다 정상 가동률보다 실제 가동률이 높게 되면 어, 투자를 고정 자본 투자를 더 해가지고 설비를 더 확충하려고 한다는 거고 정상 가동률보다 실제 가동률이 낮게 되면 아 내가 설비가 너무 과잉인가 보다 해서 고정 자본 투자를 줄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투자 함수와 저축 함수를 이제 조합을 하는데 다만 조합을 할 때 여기서는 이윤율을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윤율 아까 고정된다라고 봤으니까 이 이윤율 분해식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설비 가동률과 성장률 간의 함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이게 아까 저축 방정식에다가 이윤율 분해식을 집어넣으면 요런 이제 설비 가동률과 성장률 간의 이제 식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어, 요 식도 어, 5-4, 5-5-3을 5-2에 대입하면 이거 아니에요. 5-1과 2를 같게 놔두면 아, 이거는 투자와 저축을 이제 같다라고 식을 놓으면 요 식이 나온다. 이게 이 균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다 어려운데 이제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되세요. 아까 바나나 모형하고 케임브리지 모형 간의 식에서는 세로축이 G였고 가로축이 R이어서 R과 G 간의 어떤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던 것에 반면에 칼레츠키 합화는 R은 기본적으로 고정되는데 설비 가동률의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니까 똑같은 저축 함수와 투자 함수를 투자 함수는 약간 달랐지만 어쨌거나 저축 함수와 투자 함수를 설비 가동률과 성장률 또는 설비 가동률과 이윤율의 식으로 변환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 함수는 식이 아까 요 식이었잖아요. 요 식이 이제 U와 G 간의 어떤 일정한 정비례하는 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표시하면 요선이 되는 거예요. 요선. 그리고 GI는 요선이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식이 아까 5-4 이 식인 거예요. 음, 그죠? 그리고 그 선을 이제 U하고 R 곡선상에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ED선은 아까 요 식이고 요 그리고 요 위에 요 RPC 요 이윤율 분해선이 밑에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이거와 이거를 동일하게 나타내는데 다만 그 표시를 하는 변수가 그냥 다른 거예요. 그 비슷한 겁니다. 위에 이 모형 자체와 이 바나나 모형과 어, 케임브리지 모형을 표시했던 이 평면하고 비슷한 건데 다만 변수가 여긴 두 개였는데 세 개를 표시하기 위해서 U라는 것을 가로축에 두고 변형을 약간 한 거예요. 네. 요 그림이죠. 요 그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페이지로 보시면 189페이지입니다. 어, 초기 포스케인지언 성냥 모형은 저축 함수와 투자 함수로 단순하게 하나의 그냥 그래프로 표시가 됐는데 그래서 이 두 함수의 교차점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 여기에서 이제 설비 가동률을 이제 반영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 설비 가동률을 포함한 칼레츠키 성장 모형으로 이제 진화를 했고 이게 이제 사실은
5-2라는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축의 역설이라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저축의 역설이라는 건 저축률이 낮아지는데 이윤율이 상승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S가 낮아지게 되면 그 저축 함수의 기울기가 아까 S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축 함수의 기울기 GS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낮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투자가 조정되는 거랑 또 마찬가지인데 원래 요점에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그림이 낮아지게 되니까 실제 나타내는 성장률에서 어, 그 설비 가동률이 더 높아지게 되죠. 설비 가동률이 더 높아지게 되면 어, 기존의 정상 가동률보다 시- 실제 그 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더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또 다시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이 점으로 이제 귀결해야 돼요. 요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책에서는 여기에서 요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어, 조정을 해서 뭐 결국에는 이 점으로 가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윤율 과정에서 그리고 이윤율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윤 분배율 파이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 여기 파이가 낮아지는 건 요 PC선이 이렇게 낮아지는 걸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R0 스타라는 점에서 있다가 이제 이윤 분배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게 마치 이제 저축이 높아지는 거랑 똑같죠. 그때 이제 이윤율이 순식간에 이제 낮아지게 되는데 이게 어, 설비 가동률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요 점으로 가게 되고 이 점에서 사실은 뭐 또 다시 조정을 하게 돼서 이 점으로 가게 된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축의 역설이 이 모형에서도 이제 설명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비용의 역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를 이 모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비용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 실질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또는 이윤율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설명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됐을 때 이윤 파이가 감소하게 되고 아까 또 마찬가지죠. 저축률이 상승하는 걸 마찬가지죠.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어, 이윤율이 감소하게 되고 PC 곡선이 아래로 완만해지게 되고 여기에서 설비 가동률이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이윤율이 하락하고 요 점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판매 대응하는 설비 가동률이 U1까지 상승하게 되고 요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본 축적률이 상승하고 이윤율을 높이는 데 기여해서 호손환이 이어지고 결국 경제는 이윤율이 R1 스타 요까지 이동하게 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칼레츠키 합화 모형에 따르면 비용의 역설과 절약의 역설이 동시에 다 설명이 되고 장기적으로도 실질 임금의 상승이나 그리고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림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이 더 높은 이윤율과 더 높은 성장률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고단 이론 그리고 T나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어떤 견해와는 정반대에 서 있다라는 거고요. 이 모델의 이제 다른 결론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와 저축이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칼리츠키 합한 모형에서는 설비 가동률이 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항상 설비 가동률을 기준으로 기업가가 유효 수요를 감안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게 이제 모형에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이제 구성의 오류. 개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했을 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구성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모형에서 담아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 모형 자체를 아시는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포스트 케인지언들이 고전학파와 비슷한 어떤 모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어,
이제 고전학파가 사실 성장을 결정하는 그 이론들을 마치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 이론적인 전제나 방향이나 세상을 보는 그런 원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모델을 세우게 되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당연하게 뭐 인구가 증가하거나 저축률을 높이는 게 그리고 어, 민간에서 이제 저축을 많이 하는 게 투자를 높인다라는 그런 주장을 무심결에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꼭 맞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은 세우기 나름인 거예요. 모델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견해나 이데올로기나 관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결론이 정반대로 갈 수가 있고 그 모델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서 이게 현실성력이 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와 저축을 이제 설명하는 원리들은 다 여기서는 이제 기업가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는 어, 경제에서의 어떤 자본가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실제 관찰해서 모델에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고전화파는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연적인 이자율이나 자연적인 가격이나 자연적인 산출량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에 반면에 포스케인저는 다 독립적인 자본가의 의사결정이나 사회 관습이나 제도를 고려를 해서 모형에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기업가의 행동이나. 그런, 어, 그런 차이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게 되고 이 모델을 해석하는 것은 그 그거를 받아들인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저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여기 강의 노트에 네. 7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식은 좀 추가하신 건가요? 아, 네네. 이게, 요식 말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뭐 설명을 계속 함축적으로 하는데요, 계속. 총수요라는 게 증대한다라는 게 앞에 뭐 한계 저축 성향이 감소하고 실질 임금이 상승해서 소득이 증대하고 총수요가 증대한다. 이게 뭐 직관적으로는 다 와닿으시지만 수식상으로 보시면 앞에서 이제 2장, 3장에서 차례차례 이렇게 모델을 하나씩 했거든요. 네. 전체 소득이라는 것은 벌어들이는 부분의 임금과 이윤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출하는 측면으로 보면 소비와 투자라는 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이제 다 지출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자본가의 소비나 그리고 자본가가 독립적으로 지출하는 투자 지출이 합쳐가지고 총수요가 같다라는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 식이에요. 이 식이 앞에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질 임금의 상승, 요 식이 P분의 W가 실질 임금이에요. 얘가 상승하면 RAD라고 하는 실질 총수가 올라가고요. 또는 어, 독립 소비라고 하는데 이 독립 소비라는 게 자본가의 소비라고 하면 이 A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A라는 것은 자본가의 소비와 자본가가 하는 투자 지출을 합한 걸 이제 독립 지출이라고 했잖아요. 4장에서. A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올라가면 총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상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적어놨습니다. 네. 네.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제가 10분 정도만 좀 쉬고 나머지 이제 확장된 논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정도만 쉬겠습니다. 제3장 칼레츠키 학파 모형의 확장과 비판이라는 부분부터 다시 시작을 할 텐데요. 책으로 페이지는 195페이지고 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부터는 최대한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앞에 이제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어떤 느낌인지 이제 대충은 감을 잡으셨다고 하면 이제 모형에서 이제 미처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첫 번째 이제 여기 자연 성장률과 유효 수요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암묵적으로는 다 수요 측면에서의 이제 요인이 경제의 전체적인 성장을 결정한다라는 기본적인 케인즈의 그리고 칼레츠키의 아이디어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공급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공급 측면이라 하면
소위 이제 노동의 어떤 생산성 또는 기술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앞에 모형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기업가가 어떻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하거나 또는 가동률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또는 이윤율이 어떻게 결정이 돼서 자본가가 얼마나 소비하거나 얼마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이제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주로 수요 측면만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공급 측면, 기술 진보율이나 노동 증가율이라고 하는 이런 어, 공급 측면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어, 소위 기존의 자연 성장률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 자연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결정되는 소위 시장에는 모두 다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일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격에 어떤 거품이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그 경쟁 시장 하에서 가격이 결정될 때 성취되는 그런 자연 성장률이라는 개념적인 그런 성장률에 대비해서 실제 성장률이 어, 낮게 되죠. 보통은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거를 넘어서는 상황도 많이 우려를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어, 이 실제 성장률하고 자연 성장률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존재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근데 칼레츠키 합한 모형은 기본적으로 총 수요가 어, 총 공급보다는 작은 상황이 항상 유지된다고 봐요. 항상 비자발적 실업은 있다고 봐요. 이런 과소 결정의 문제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 과소 결정의 문제 그 문제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과소 결정의 문제는 방정식의 수보다 결정해야 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여기 이제 자연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들이 추가되면서 이거에 따른 이제 어,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과소 결정의 문제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비자발적인 실업이 항상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비판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 성장률과 자연 성장률 간의 괴리에 노동자의 협상력이 작용하고 기업의 비용 마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협상력과 기업의 비용 마진이 실업률의 변화에 반응한다는 가정. 그러니까 자연 성장률 자체가 단기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마진이나 노동자의 협상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자연 성장률조차도 단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제 함으로써 이 과소 결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성장률도 내생 변수가 된다는 거죠. 고위. 제가 어려운 말씀 계속 드리는데 그러니까 마치 주류 경제학에서는 수요랑 정 상관이 없이 어떤 기업가의 투자 의사 결정이나 노동시장의 어떤 실제적인 제도나 규제에 어떤 상관없이 순전히 가지고 있는 노동이라는 요소, 기술이라는 변수가 주어진다라고 보고 그 주어진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수준의 자연 성장률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포스트 케인즈들은 걔네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소 결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독립 수요가 증가하면 실업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응이라고 했던 해결 방식은 자연 성장률이 실제 성장률의 수능에서 조정된다는 것. 약간 뭐 비슷한 모양인데 앞에서는 노동자와 기업의 비용 마진에 의해서 자연 성장률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는 것에 반면에
뒤에서는 실제 나타나는 성장률에 의해서 자연 성장률이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유효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조정된다, 순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 경제에 얘기하는 소위 자연 성장률이라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칼리츠키 하파 모형. 그렇게 모형을 이제 확장하고 있고요. 또 다른 확장은 뭐가 있냐면 내생적 기술 진보로 갑니다. 아까 뭐 이제 기술 진보라는 건 그냥 시장이랑 상관없이 어떤 기업가의 특출난 능력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이제 보통 봤는데 이 칼레츠키 모형에 따르면 어, 노동이 어,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1인당 노동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또 시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수록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게 기술 진보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을 하면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거나 아니면 규모의 경제라는 건 생산을 많이 하게 하면 할수록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지 않고 많이 생산을 하게 될수록 그걸로 인해서 평균적인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는 일을 하게 되면서 배우는 실행을 통한 학습, 이걸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하는데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공급이 늘어나면 이게 경제의 기술 진보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연 성장률 자체가 수요에 의해서 순응하게 된다라는 걸 다르게 표현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일부 세케인지언들은 이걸 이력 현상이라고 하는데 소위 자연 성장률이 총 수요 성장률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걸 이력 현상이라고 해요. 마치 이제 그런 거예요. 별똥별이 떨어지면서 그 지나간 자리가 표시가 남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그 실제 나타나는 그 경로에 의해서 자연 성장률 자체가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 그리고 이걸 달리 말하면 경로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그 경로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해서 경로 의존적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다 기존의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수학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비선형 동학 이론 또는 뭐 이력 효과, 고착화 현상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현실성 있는 그런 설명을 모델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 확장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칼도어도 그 포스트 케인지안의 대표자인 칼도어도 기술 진보는 생산 설비 확장이 이루어질수록 그리고 노동 인구 증가율이 상회할수록 기술 진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급 측 요인이 수요 측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좋아지게 된다. 이런 설명을 했고 뒤에 이제 로빈슨이라는 그 케임브리지 아빠 포스트 케인지언도 어, 기술 진보율은 산출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어, 기업가가 직접 발명품이나 개선점을 찾아 나가게 되고 이게 발명을 촉진하고 이게 기술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잠재적인 시장이 팽창하게 된다. 이게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유효 수요의 원리를 이런 동학적인 경제 성장 관점에서도 같이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확장은 버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총 비용 마진이 감소하는 거에 의해서 이건 뭐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건 똑같은 말이죠.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게 성장률을 가속화시키고 이게 기술 진보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을 높이게 되면 기술 진보를 가져온다. 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거를 버든이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했다 해서 버든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수식상으로는 그 17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실질임금이 결정되는 식이 있어요. 실질임금 식이 있어요. 그 식에 뭐 변형을 해서 나와 있지만
결국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생산성하고 실질임금은 비례하고, 그리고 총 비용 마진하고 실질임금은 반비례한다는 의미인데, 페이지 173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늘어났을 때 실질임금이 늘어난다는 거고, 늘어나야 된다는 거고, 또 비용 마진이 늘어나게 되면 실질임금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비용 마진 감소한다는 게 실질임금 상승한다는 얘기랑 동일하라는 얘기를 여기 이제 총 비용 마진이 일정할 때 실질임금률은 T에 의존한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T가 증대하게 되면 높은 실질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버든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실질 임금이 상승한 게 기술 진보를 불러오지만 기술 진보가 결국엔 경제 성장을 해서 또 다시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이런 선순환으로 그려진다라는 게 이제 포스트케인지언의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비용의 역설, 아까 말씀드렸죠. 실질 임금이라는 어떤 생산 요소의 비용을 늘리는 게 오히려 이윤율을 높인다라는 그런 구성의 오류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버든의 법칙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질임금의 상승은 기업의 이윤율뿐만 아니라 기업 진보율, 실질임금 상승률, 일반 대중의 구매력 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거는 기존의 티나라고 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견해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도 확장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확장은 투자 함수의 수정과 사회적 대립이라는 파트를 보시면 이게 페이지로 19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유명한 뭐 임금 주도 성장, 이윤 주도 성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 소위 투자가 포스케인전들은 순전히 기업가의 어떤 의사결정, 야성적 충동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라고 설명은 했지만 그래도 기준금리 또는 이자 비용이라는 조달금리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주류경제학에서 이자율의 어, 음의 함수가 투자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투자는 감소한다라는 그 의견을 일부 요 칼레츠키 모형에다가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버준의 법칙이나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용의 역사를 반영한 그런 모형만 따르면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게 무조건 성장에 좋을 것 같지만 실질 임금이 상승함으로써 사실은 비용 마진이 상승하게 되고 이윤이 감소하고 이윤이 감소함으로써 또 뭐 투자가 감소하고 이런 투자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델에 반영을 해서 이제 결론을 달리 내릴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뒤에 요 내용입니다. 투자 함수는 투자 함수를 수정해서 제한한다. 이들에 따르면 자본 축적률은 설비 가동률뿐만 아니라 이윤 분배율의 함수이거나 기업이 평가한 정상 이윤율의 함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 이윤 분배율과 정상 이윤율을 낮추는 실질 임금의 상승이 소비를 증가시켜서 총수요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긴 하지만 이윤율을 낮춰서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 그러면 임금 주도적인 경제이고요. 여기서 임금이 상승하면 이윤이 상승하는. 그건 임금 주도적인 경제고요. 오히려 투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보게 되는 경제는 이윤주도적인 경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특정한 파라미터 값에서 임금주도적이냐, 이윤주도적이냐가 달라져요. 이거는 다 뭐 실질 임금이 얼마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투자가 얼마나 이윤율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러한 그 변수의 어떤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 경제마다 특성마다 다 다른데 어쨌거나 어 그거를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그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달리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포스트 케인지언들의 정책적인 조언입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 특정한 파라미터라는 건 최근에 뭐 ILO라는 국제 노동기구에서도 이제 뭐 조사를 하고 발표도 했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임금 주도 성장인 나라들이 많고요. 이윤 주도 성장인 나라들은 특징이 어떻냐면 굉장히 이제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물론 우리나라도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는 하지만 계량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한국조차도 임금 주도적인 성장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미 한국이 어, 저소득 그러니까 그 부의 양극화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수 소비가 너무 적고, 그리고 수출의 어떤 등락이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실 안정적으로 실질 임금을 높여서 국내에 수요를 창출하는 요인이 더 크고, 또 비자발적인 실업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함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임금 주도 성장이라고 계량적으로 분석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나라는 임금 주도 성장인 나라들이 많고, 이게 하면은 실질 임금을 올리거나 어, 비용 마진율을 낮추는 작용이 정책이 이게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존의 칼레츠키 모형을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어, 어떤 그 주류 경제학의 어떤 견해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확장의 사례로 나오는 게 여기 지금 페이지 202페이지의 금융시장의 역할이라는 파트예요. 여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뒤에 이제 장기 모형에서 저축과 투자가 항상 일치하는 거를 전제로 지금 다 모형을 다 구축했잖아요. 아까 저축 곡선, 투자 곡선 다 도출해가지고 둘 간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랬던 게 다 그런 함이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3장에서도 뭐 화폐순환 얘기를 할 때 저축과 투자가 꼭 같을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모형에 다 실제 더 확장해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형들이 어, 있을 수 있고 그거 사례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포스케인저 학파 모형에 이자 지불과 금융시장을 포함한 경우에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뭐 실질 임금이 상승할 때 이제 이윤 마진이 증가하는 것을 모형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고 이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함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뭐 바두리 마글린이나 쿠르츠 같은 그런 사람들이 투자 함수를 수정했을 때처럼 금융자산의 수익, 그러니까 자본이득이죠. 이게 모델에 반영이 돼서 금융소득자들의 소비 행위가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소비자들이 다 같은 소비자들이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소위 자산가, 금융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소득이 높아지니까 더 소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소비가 높아지는 게 오히려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모델에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아예나 플리옹이나 이런 프랑스 조절학파 경제학자들이 있거든요. 이건 다 제도주의적인 경제학자들인데 이분들조차도 어떤 뭐, 어, 주주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비판을 하는 건 그거예요.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행위를 모델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자금에 수익이 몇 퍼센트 적용된다라는 걸 모형화 시켜가지고 결론을 달리 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모형에다가 실질 이자율이 뭐 금융 자산의 자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어, 어떤 주주 가치 극대화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뭐
제도적인 특징도 모형에 반영을 해서 이게 기업의 부채 부담이나 뭐 주식이나 뭐 채권 같은 그런 금융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변경을 시켜서 소비나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다 모형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기도 한다. 금융시장을 반영해서 모델을 확장하기도 한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확장을 하는 방법이 페이지 201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국제수지 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계속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의 소비, 투자, 뭐 정보 부분은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보 부분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해외 부문을 포함시켜서 또 모델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실은 국내 수요가 증가하는 건 사실 소비를 해외 여행을 한다거나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한다거나 해서 오히려 바깥으로 누출되는 그런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 임금이 감소함으로써 국내 소비가 줄어들고 그게 국내 총수요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까지도 모델에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맥콤비나 서럴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도 포스트 케인지안인데 여기에 이제 해외 부문까지도 포함시켜서 어떤 분석을 할 때, 어, 수입이 과도하게 급증하게 되는 대외 불균형에 반응하게 돼서 성장을 둔화시키는 정책을 실행한다. 이런 것들을 모델로 보여줘요. 네. 그리고 뭐 자본 축적이 일정 이상 충분하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국내 수요를 만들어내지만 이게 경상수지 적자에 직면하게 돼서 또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항상 적자이거든요. 수입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게 자본수지는 흑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이렇게 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수지 자체 균형을. 근데 그렇게 불균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어, 금리 차에 의해서 달러가 움직이는 게 아닌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사력의 강국이고, 미국의 달러라는 힘이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불합리하게 오랫동안 끌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글로벌 불균형 상태에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모델에 다 직접 넣어서 칼레츠키 모형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네. 뭐 이게 뭐 맛배기로 지금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성장률, 해외 부문의 성장률은 어, 수출을 결정하는 외국 소득의 성장률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탄력성, 외국 소득 성장률 탄력성 또는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소득 수준의 탄력성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걸로 수식을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모델에 반영해서 수식을 다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1960년대부터 90년대 기간에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이 식이 적용됐다. 이건 서럴의 법칙 요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고 외국에서의 소득이 증가하면은 국내 수출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영향. 그런 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나타내는데 이거를 서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모든 선진국에서 이제 적용이 됐고 이게 미국에서 특히나 더 많이 보여줬는데 이거는 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메웠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였다. 근데 이 미국이 당시에 이제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1970년대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아니고 일본이나 독일을 상대로 경상수지 적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걸 인위적으로 평가 절하를 평가 절상을 시켜가지고 그 국제 수지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상황도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상대로 외환 보유고를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 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미가 데이비드슨이라고 하는 그런 포스케인지어는 어, 국제 수지의 균형을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런 이제 여기 국제 청산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성취시키기 위해서라도 IMF나 이런 이제 국제 기구들이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들이 걔네들이 의도적으로 평가 절상을 하든 아니면 국내 소비를 증가시키든 실질 임금을 증가시키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상수지를 다시 균형으로 맞추는 그런 정책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인즈는 뭐 다른 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국제 교역 관계에 있어서도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던 경제학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수출 경쟁을 전 세계 나라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디플레이션 편향이 있어서 결국에는 세계 경제 전체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제통화, 방코로라는 국제통화를 만들어서 뭐 경상수지를 해소하게끔 소위 이제 세계 통화 기구가 있어가지고 통화 정책을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그런 경제학자였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이런 케인즈의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제 수지를 반영한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는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모델을 확대한 그 사례로 인플레이션 역량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204쪽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가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는 마치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또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통화량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냐. 아니면 공급 측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비용이나 아니면 원자재 값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냐. 이런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 칼레츠키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칼레츠키 학파 모형에서는 어,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을 이제 그, 그 가져오는 요인이 마크업이잖아요. 마크업. 그 자본과 노동자의 어떤 협상력을 하는 마크업인데 그게 이제 모델에 반영이 돼서 절약 역설과 비용 역설을 이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모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경제에서 얘기하는 그 소위 인플레이션 압력, 그러니까 설비 가동률이 풀캐파를 넘어서게 되면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수요 주도적인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모델에 반영을 해서 확장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뒤메딜, 뒤메닐 레비라는 경제학자들의 모형에서. 근데 대부분의 포스트 케인자는 이런 식의 방식은 선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 어, 다른 방향으로 이제 모델을 수정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두 명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금융 긴축 정책을 채택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같이 이 모델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또 이제 단계는 케인즈, 장기는 고정학파라는 이 꼭지가 있는데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잠깐 저
아,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여기 청소를 갑자기 해가지고 소리가 나서. 네. 약간 여기 뒷파트는 뭐냐면, 어, 여기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류 경제학이랑 비슷하게 일정한 공급 제약을 넘어서게 되면 또는 자연 성장률을 넘어서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모형에 반영하는 부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이걸 동의를 하지 않고 높은 가동률이 필연적으로 단위 비용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 이제 실질 임금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 와중에 버둔의 법칙이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급 측의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들 때문에 어 이제 물가가 상승하기도 전에 생산성이 더 높아지게 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실제로 1990년대 후반에 미국 경제에서 저 물가는 낮으면서 성장률이 높았던 그런 현상이 결국에는 뭐 어쨌거나 부채 주도 성장이긴 했지만 그런 이제 총수요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공급 측이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게 비용을 상승시키는 그런 압력을 낮췄던 그런 효과 때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도 칼레츠키 학파가 얘기를 했듯이 사회 계급 간의 어떤 소득 부배를 둘러싼 대립의 결과가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즉 노동자와 기업가와 여기 생활자들이라는 건 소위 자산가들, 렌티어들을 말하는 건데 이 세 계급 간의 갈등의 결과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결정되는 거지 어떤 공급 측 제약을 넘어서서 총수요가 너무 과잉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적절한 임금 협상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면, 그래서 노동자와 기업가가 적당한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율을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어, 성장이 높다고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북유럽에서 노사정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임금 상승과 적절한 인플레이션율을 협상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례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는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초고가적인 재고량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유휴 설비가 있다고 하면 이게 원자재 비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유휴 설비 또는 유휴 원자재를 통해서 상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고 비효율적인 제도의 결과다라고 이제 보는 게 포스트케인지안의 입장입니다. 또 재밌는 부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소위 이제 경제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물가하고 실업률하고 간의 반비례하는 곡선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필립스라는 어떤 경제학자가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간에 어떤 반비례 관계가 실제로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이렇게 비춰졌는데 사실은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는 이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습이 아니고 수평의 모습에 가까운 게 많이 나타납니다. 국내 논문을 찾아보시면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포스케인지언들은 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모델로 설명드렸지만 어떤 제도적인 비효율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사실 그게 잘 돌아간다면 수평의 공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실업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이게 결국에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나이룬. 이게 물가가 급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이라는 걸 약자로 나이루라고 하거든요. 어, 근데 그거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들리라고 하는 포스케인지언, 유명한 포스케인지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낮은 실업률을 확보하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라는 결론이 필연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여기에 이제 어, 저
설비 가동률이 중간 범위에 있을 때는 필립스 곡선이 수평의 형태가 보여진다라는 것을 실증 연구를 통해서 밝힌 적도 있고, 이 나이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기존의 포스트 케인지언의 견해에 맞는 실증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원래는 모양이 지금 설비 가동률로 돼 있는 게 사실 실업률로 바꾸면 모양이 이렇게 뒤바뀌거든요. 실업률과 설비 가동률 같은 걸로 본다면. 그래서 모양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를 수평의 공간이 나타나는 이런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포스트 케인지언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내용이 기존에 이제 앞에 초기 포스트 케인지안 모형 그리고 뒤에 이제 확장 그 칼레츠키 하파 모형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그걸 어떻게 확장시키는지를 내용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내용이 너무나 방대한 내용을 좀 방영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신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이제 이 성장론이 사실은 그 포스킨즈 학파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논문을 많이 쓰고 한국에서도 주도 성장이라는 게 이 모형 이런 모형들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낸 거고요. 그 시간이 되시면 이제 사회경제학회라고 하는 국내에 이제 포스케인저들이 많이 이제 포진하고 있는 학회가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나원준 교수님 편집위원장으로 계시고요. 여기 논문들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민주당의 이제 포스케인지언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이제 앞으로의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수요층 요인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 보고서들을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제가 다음 주 그 월요일에 혹시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어, 어, 시간은 뭐 요일을 바꾸시는 건 좀 난처하시죠? 다들 화요일은 좀 그러신가요? 괜찮으실까요? 네, 편하신 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네. 혹시 다음 주에 화요일에 한다 그러면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다음 주에 사실 월요일에 늦을까 봐 그게 좀 걱정이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김영준님은 안 되시는 거죠? 조금 뒤로 하시는 건 괜찮으세요? 월요일 날 뭐 8시 반, 9시에 하시는 건 괜찮으세요? 혹시나 제가 늦게 되면 채팅창에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할까 하는데 그건 괜찮으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다음 주에 월요일에 8시에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고 페이지는 이제 사실 몇 페이지 없어요. 이게 마지막 그 결론 부분하고 그 세계금융위기 있는 그 부분인데 이거는 뭐 쭉 읽어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짧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들으셨던 분들의 좀 소감을 듣고 뭐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받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